자본주의의 결정적인 두 번째 결함은 뭐겠어요?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자본주의는 여러분 자전거와 같다는 거예요. 자전거 자본주의란 말은 자본주의는 생산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전거는 달리다가 딱 스톱하면 어떻게 되나요? 넘어지잖아요. 스톱할 수가 없잖아요. 스톱하면 넘어지잖아요. 스톱하면 잠깐 쉬었다가 가야 되죠?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생산을 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톱하는 순간 넘어져 버려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결함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미 과잉 생산 자본주의로 넘어온 지 오래됐어요. 사실상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없는데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끊임없이 수요와 상관없이 과잉해서 생산한다는 이야기는 필요하지도 않는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본주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물건들을 끊임없이 인간이 소비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자본주의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 내면의 허위 욕망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서 인간을 끊임없이 소비하는 소비 기계로 변형시킬 수 있느냐? 소비 기계로 조작해낼 수 있느냐? 이게 현 단계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현 단계 자본주의를 문화 기생 자본주의라는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그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현 단계 자본주의는 문화에 기생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 여러분 지금 TV를 틀어놓고 한번 보세요. TV가 하는 일이 뭐예요? TV의 복음은 뭐예요? 말하자면 24시간 소비하라. 에? TV가 왜 존재해요? 소비의 복음을 알리는 게 TV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어떤 신상품이 나왔다 하면 막 몰려가서 줄 서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자본주의가 바라는 너무나 이상적인 인간형이죠. 에? 너무나 이상적인 소비자형이죠. 그런 것들이에요. 자본의 이런 거대한 문화라는 이름의 조작 행위는 광범위하게 지금 행해지고 있고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집에 가서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옷장 빽빽하게 들어서 있죠, 옷들이. 근데 뭐라 그래요? 입을 게 하나도 없네. 그러잖아요. 에? 아이고 다 유행에 뒤처졌어. 그러고 또 사는 거예요. 유행이라는 것, 대표적인 지금 그런 말하자면 끝없는 소비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죠. 다시 말하면 문화라는 걸 통해서 허위 욕망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자본주의는 붕괴합니다.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중요한 지금 현 단계의 문제예요. 최근에 제 대학원생이 작년 1월에 베를린에 가서 어학연수를 했어요. 한 달짜리. 근데 그걸 할 때 쥐리히에 사는 친구를 새로 사귀었대요. 그래서 내가 유럽에 가니까 베를린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쥐리히에서 베를린으로 넘어온 거예요, 친구가. 근데 자기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쥐리히에서 베를린 오는데 한 8시간 걸린대요, 기차로. 그리고 아마 한 150유로 정도가 그 비용이 든대요, 유로가.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 1시간이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저가 항공이 요새 유럽에서도 많아가지고 50유로면 온다는 거예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 타고 왔겠어요? 예, 기차 타고 왔다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지금 유럽에서는 플룩샴이라는 말이 있어요. 플룩샴. 플룩이라는 게 비행기 탄다는 거고 샴이라는 게 쉐임, 부끄럽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데 대한 부끄러움. 이게 그냥 보편화돼 있어요. 왜? 비행기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걷지 않으면 최소한 기차라도 타야 되는 거지 비행기는 절대 안 타겠다는 거예요. 비행기 탈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성비라고 여러분 아시죠? 가격 대비, 그죠? 네. 그런 걸 따지겠죠, 우리는. 그런 걸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지 우리 머릿속에는 생태적 상상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소비할 때 82%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통계가 있어요, 최근에. 특히 독일 사람들.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죄책감 느끼겠어요?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소비를 한다는 것은 현재의 나를 위해서 미래 생명이 살아갈 이 지구의 환경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생태적 상상력이죠. 독일은 사실은 반소비주의 정도가 아니고 소비 포기 운동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소비 포기. 대학생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일체 소비를 안 해요. 이것은 완전히 자기는 생태적 질서에 또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맞춰서 자기를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해요. 심지어 대학 캠퍼스 안에서 특히 맨 앞줄에 앉은 아이들이 뜨개질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뜨개질하는 아이들. 처음에 가면 이상해요. 머리 이렇게 장발로 여기까지 기른 아이들이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교수 강의 들으면서 뜨개질하고 앉은 서너 명이 일종의 시위인 거예요. 자기들은 일체의 소비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시위를 하는 거예요, 시위를. 그런 아이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소위 50-30 클럽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인구가 5천만이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이런 나라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7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 다음에 한국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말한 이 7개 나라는 그야말로 우리가 다 선진국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나라죠. 우리가 거기 꼈어요. 대단한 거죠, 한국이. 그런데 이런 생태적 상상력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의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말하자면 거대한, 저는 옐로우 카드가 아니라 레드 카드를 비쳤다고 봐요. 옐로우 카드 정도가 아니라, 경고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는 더 이상 못 간다라고 정지 명령을 한 것이 코로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유럽에서는 22세기는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담론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펴져 있어요.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자본주의가 이렇게 생태계를 때려부시고 파괴해서는 이건 더 이상 생태계 순환 자체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준의 자기 복원력,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건 순환이 계속 작동할 때 있는 거예요. 순환계가 깨져버리면 이젠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곧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제가 독일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들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젊은 사람들, 저야 이제 곧 갈 테니까 뭐 상관없지만 조금 젊은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 문을 닫고 나갈 가능성이 꽤 높아요. 최후의 인류, 최후의 인간, their last mensch,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남은 거죠. 네? 상당히 비관적인 지금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인지, 우리가 따라온 미국이라는 모델이 사실은 얼마나 문제가 많은 모델이었는지, 또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견고한 세계, 즉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계가 사실은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위태롭고 결국은 인류를 멸망시킬 그런 위험까지 가진 위험한 체제인지를 지금 이야기했어요.